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남수의 열린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게 상당히 잘 정리된 책인데요. 그 세계 경제 포럼 WEF의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책 The Great Reset인데 이게 위대한 리셋인지 번역은 위대한 리셋으로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대개조 아주 대규모의 리셋 뭐 그런 의미인데 하여간 위대한 리셋으로 번역이 돼서 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큰 변화, 사회가 어떻게 큰 변화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대개조의 방향은 뭔지를 정리한 건데요.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리셋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시적 차원의 리셋, 큰 글로벌 경제나 국가 경제 차원의 리셋, 또 미시적 차원, 기업이나 산업 차원의 리셋, 또 우리 개인적 차원의 삶의 리셋,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거시적 차원의 리셋, 여기에 얘기거리가 좀 많은데요. 먼저 경제적 리셋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술된 내용들은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얘기들인데요. 먼저 코로나19가 2022년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뭐 백신 이제 접종이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이 빨리 접종이 이루어지는 나라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속도가 지금 지지부진한 나라들도 있어. 지금 분위기 같으면은 뭐 2022년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대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감염의 우려, 전파의 우려 때문에 지금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특히 공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회사에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단순 노동을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더 진전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 주셔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스 슈왑 회장이 던지는 문제제기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제기가 성장에 집착하는 게 요용한가?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 EU, 유럽 연합 GDP 높은 나라들 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둥지둥되고 GDP 높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좀 보지 않았나요? 오히려 뭐 그 방역에 있어서는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GDP는 좀 낮을지 몰라도 더 잘 대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1인당 GDP 같은 물질적 부보다는 그 의료 시스템이 잘 짜져 있고 탄탄한 사회 구조 같은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슈밥 회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집착하는 게 유용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또 분배도 잘 되고 뭐 환경도 이렇게 잘 존중 보존하면서 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접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전망을 하는데 공감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미국과 미국 달러와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의 도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슈밥 회장의 생각은 미국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달러와의 지위는 미국 스스로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달러와의 지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중국의 디지털 통화 같은 거를 이건 나중에 별도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위안화 중국 위안화가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달러와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현재의 그 시장에서 위치를 따지면은 뭐 속된 말로 게임이 되지 않죠. 게임이 되지 않고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소프트 파워예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엄격한 자본 통제가 사라지고 위안화 가치 자체가 시장에서 결정되고 신뢰도가 통화정책 신뢰도가 높아져야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가까운 시일 안에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고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이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통화정책 결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쪽으로 인정이 돼야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이 있을 텐데 지금 경제 규모만 켜지고 뒷달 통화를 빨리 발행한다고 그래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흔들 정도의 위치에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슈밥 회장도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엔 경제적 리셋에 이어서 이제 사회적 리셋. 사회적 리셋은 이제 초원화적 통화 정책, 돈을 많이 풀었죠. 물론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 파급이 큰 거라서 이제 사회적 리셋에 이제 슈바 회장이 넣었는데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산 가격에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많이 올랐죠.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주가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좀 아직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이러다 보면은 부의 불평등이 더 확대되죠. 뭐 돈이 돈을 더 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부유층이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더 확대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자산도 적은 계층들이 부유한 사람들한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유층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주주 자본주의, 주주 가치만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경영이 주주 가치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이제 좀 부차적인 사항이 되고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중시하는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선시 될 것이다. 사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주창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뒤에 뭐 저희가 ESG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가져온 그 폐해, 불평등 심화 등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또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파괴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또 사회 계약을 우리가 맺고 있다고 그러죠. 더 공정한 사회 계약에 대한 요구를 이제 수용해야 돼서 지금 세계에 적합한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요구되는 사회적 리셋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리셋에 이어서 지정학적 리셋.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공급망이 에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죠. 그동안 공급망은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기업들이 어느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동남아시아든 어느 나라든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부품이나 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가치 자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종합해서 생산을 하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마비가 되니까 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공급망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는 게 이런 비상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 기업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의 점진적인 탈세계화 뭐 국내로 가져오거나 가까운 나라로 집중하거나 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그 의료 소재 같은 민감 산업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뭐 항생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 그 의료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깨달았잖아요. 또 에너지 등 국가 안보 사업에 있어서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탈세계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을 해보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료 소재 같은 경우 이제 슈밥 회장은 미국에 납품된 항생제의 97%가 중국산이라는 것을 미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뭐 그동안에는 그러려니 문제 없겠지 하고 왔는데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중요한 항생제의 거의 100%가 중국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중국은 이거를 뭐 여차하면 또 무기화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이런 상황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중요한 산업 같은 거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함으로써 좀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백신 접종에서 성과를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제 트럼프 시절에 거의 뭐 방역은 허둥지둥 된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상처가 일어났고 또 그 당시 상황을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강대국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거냐?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간다면은 중국도 지금 고령화라든가 높은 에너지,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범위를 좁혀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화가 뭐 그러면은 위안화에 잡힐 거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달러화를 대체할 통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위안화가 지금 뭐 기세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이 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미션 이번에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가 탈탄소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순환경제라는 거는 이제 재사용을 한다든가 재활용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제품을 회수해서 수리해서 다시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재료를 채취한 다음에 제조하고 그다음에 소비한 다음에 폐기하는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거 선현 경제라고 하는 리니어 경제, 선현 경제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쓴 중고 제품을 다시 재료로 쓰거나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또는 수리해서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순환시키자는 게 순환경제입니다. 앞으로 이 순환경제의 움직임도 많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생물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환경적 리셋을 구성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거시적 차원의 리셋이었는데 글로벌 경제라든가 뭐 국내 경제 큰 틀에서의 논의였고요. 미시적 차원의 리셋, 미시적 차원은 이제 기업이나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뭐랄까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슈바베 장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비포 코로나 19, 애프터 코로나 19 이렇게 지금 뭐 BC, AC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특히 오락이나 여행 등 일부 산업은 가까운 시일 안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락과 여행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먼저 말씀할까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이 이제 화상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출장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상회의, 화상회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좀 정상화되더라도 해보니까 화상회의가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아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정말 시급한 주제가 아니면 출장을 줄이고 화상회의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에는 항공사의 수익성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기업들 보면은 지금 이제 예측치 못한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또 민첩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강하게 부상할 거다. 느리게 대응하고 경직돼 있어서 그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어떤 산업이 번창할 거냐? 빅테크죠. 빅테크는 이제 그 구글, 뭐 우리나라는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화상회의, 그 온라인 교육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지털화가 더 급속하게 진정되고 또 크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가속화됐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더 커질 거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건강, 웰빙, 뭐 건강과 웰빙은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런 산업들이 부상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교육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공급 사슬은 궁극적으로 쇠퇴할 것이다. 뭐 쇠퇴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미국의 경우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죠. 근데 그럼 전부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인건비가 미국 내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멕시코라든가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남아로 가져가든가, 그래서 국내로 다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공급망이 글로벌 공급망이 좀 약화되면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재고를 남기지 않는 뭐 비상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재고가 없다든가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공급망이 마비되기 때문에 비상 사태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기업,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의 이해를 존중하는 그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환경, 사회,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죠.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서 슈밥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파괴되고 생존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전에 ESG를 총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우리도 지금 대학이 비상이거든요. 신입생을 못 채워서 비상이고, 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저쪽 남쪽 이제 지방 대학부터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이 적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앵글로색슨 사회, 그러니까 미국, 뭐 영국, 뭐 유럽 이런 사회를 얘기하죠. 그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저도 오래전 일이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었지만은 그 당시 미국 유학을 했는데 뭐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에 좀 등록금이 싸다는 주립대학도 1년에 그 학비만 뭐 5, 6천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더 비싸겠죠. 등록금이 비싼 이런 미국, 유럽 등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온라인 교육이 다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또 온라인 교육 해보니까 할만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그 비싼 학비를 물리는 그런 사업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 대학 파산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거시적 또 미시적 차원의 리셋, 이제 개인적 차원의 리셋인데, 뭐 동의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뭐 작년 초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까 했는데 지금 벌써 2년째 겪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는 뭐 감염이 되신 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집에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또 식당에도 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트라우마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상처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흉터 효과라는 말로 하는데요. 이게 그 흉터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역경의 시기를 겪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던 거 아닌가? 너무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가족의 중요성, 또 가까운 친구의 중요성,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의 중요성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일에 바빠가지고 주변을 챙기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맥킨지가 이제 팬데믹 시기에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비슷한 얘기들 합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생활 패턴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분들이 해외에서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드렸고요. 또 이거는 좀 뭐 미시적 기업 산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 과거의 사례를 봐도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신생벤처 창업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통계를 보면 창업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어려웠던 산업들에 이제 폐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들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또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혁신들이 나올지 또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좀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네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슈밥의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 위대한 리셋. 위대한 리셋으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커다란 대개조라는 표현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범위가 큰 대개조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죠. 지체 없이 착수해야 된다.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느낀 것들을 보니 세상을 덜 분열적이고 서로 협조하고 덜 오염되고 환경을 보호하고 덜 파괴적이고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더 포용적이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면서 가고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든 사회를 덜 분열적이고 덜 오염되고 덜 파괴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공정의 이슈가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대개조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어느 특정 집단이 또는 어떤 뭐 정부 기구가 주도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협력과 협업, 뭐 저희가 협치를 얘기하지만은 정치로 얘기하면 민간과 정치에 협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민간과 정부의 협조, 각계각층의 어떤 공생과 상생을 위한 협조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글로벌 문제잖아요. 팬데믹, 그다음에 이제 방역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히 트럼프가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거의 고립주의를 막 추구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지금 그게 많이 깨졌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또 미중 사이에 지금 그 경제적 긴장, 경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조 분위기가 좀 많이 취약해졌는데 지금 팬데믹은 글로벌 차원에서 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서의 협업과 협력 확대가 있어야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대한 리셋에 나오는 얘기들이 저도 뭐 클라우스 슈밥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쓴 글들 짧은 글들은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책을 읽고 보니까 역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주의를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주창하시는 분이고 또 후속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또 순환경제 이런 것도 이제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건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구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책에 거론된 내용들이 뭐 모두가 현실화되고 또 모두가 하나의 변화의 흐름으로서 이렇게 가시화되고 그렇지는 않겠죠. 뭐 어떤 것들은 또 변화의 흐름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뭐 협조가 잘 안 되고 또 아니면 또 이번에 예측이 틀려서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문제 제기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또 이분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요약해 드렸는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고민이나 생각할 거리를 찾으셨다면 저는 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